네,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게 촬영하는 시점이 갑자기 시장이 또 크게 흔들려 버리는 네.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 그 뭐 투자법 그거 앞서서 좀 시장 관련 얘기를 네. 잠깐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들 시장이 좀 되게 보면 엄청 답답한 장세를 네네. 보이고 있고, 오를 듯 하다가 안 올라 버리고 또 이제 무너질 듯 하다 또 안 무너져 버리고, 사실 오늘도 그런 장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장중 내도록 엄청 힘들게 사람 포기하게 만들다가 마지막엔 또 희망을 주면서 쫙 살렸는데 네. 보다 보면 또 주도주들은 또 다 살아서 올라와 버리고 예,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저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밑단에서 이제 3천이 안 무너지는 이유는 그냥 뭐 확실한 실적과 그 다음에 낮은 밸류에이션, 예, 요거가 이제 지수 3천 선을 정말 확실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뭐 7월이 피크아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셨고, 실제 이제 증감률 자체로는 피크아웃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전년 대비 증감률이니까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증감률이 빠지는 속도가 점점 차츰차츰 천천히 내리고, 그다음에 8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고 외국인이 순매수가 시작됐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지수의 하단은 3천선에서 계속 좀 견고하게 막아가는 과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좋은데 싸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수가 오를 때 이제 누르는 거는 이제 여러 악재가 한 4-5개가 계속 존재했죠. 그래서 처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 피크아웃 논란 앤드 테이퍼링 네. 예,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규제 리스크가 있었고, 9월은 그래도 이제 순매수지만 계속 지속된 외국인 순매도 또 있었는데, 이제 한두 개가 시장에 이제 가격이 좀 반영되면서 이제 악재 역할을 안 하는 중에 이제 새로 나온 게 헝다 이슈가 나와서, 갑자기 이게 추석 때 나와버려가지고. 네, 그게 갑자기 확 나와서 이거는 또 약간 리만 사태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공포로 물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네. 그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되기 시작하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보면 약간 성장주 중심으로 한번 또 출렁거리는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정치적인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출렁거리는 와중에 어제 또 우리를 항상 도와주던 파월 의장이 약간 또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해버리면서 이제 약간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위에서 눌러지는 건 그냥 여러 악재가 한두 개 반영되는 와중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전체 카테고리는 보면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인데 이게 너무 빨리 빠지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더 서두르는 거 아닌가? 결국은 계속 상반기 동안 잡았던 경기 피크아웃 플러스 테이퍼링의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의 이슈로 바뀌는 요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아직은 그 괜찮은 체력인지, 해도 되는 괜찮은 체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뭐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좋게 해석해서 경기가 좋으니까 테이퍼링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조금 빨라진다 해도 주가가 좋게 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제 오늘 같은 날이 또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장은 약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실 때 되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악재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장 최근에서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빠진 것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 이상까지 네. 단숨에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근데 그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는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악재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그 우려가 뭐냐면 그 공급망 병목 네. 현상 그것 네. 때문에 뭐 사실 며칠 전에 이제 뭐 UPS라든지 페덱스라든지 네. 거기도 이제 주가가 확 떨어졌고요. 네. 이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뭐 생산이 뭐 10주 정도 밀려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급 사이드에서 뭔가 그렇게 물가가 인상되면서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희가 1분기 때는 10년물 금리 가지고 네. 정말 눈만 뜨면 미국 10년물 금리 체크했던 시점이 있었고, 네. 2분기 때는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덱스만 보고 다들 이제 시장을 엄청 걱정했었죠. 그때 제가 오늘은 자료를 안 들고 왔지만 그 과거 다른 데서 이제 보여드린 자료의 가장 큰 요지는 뭐였냐면, 그 지금 현재 1.5라고 하는 이 레벨, 네. 이게 정말 높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 첫째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유는 경기의 정상화였다. 그러니까 경기의 정상화되기 때문에
비이례적으로 되게 비정상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려왔던 금리는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 1.5에서 2 정도의 레벨이 과거 20년치를 보다 보면 네. 그냥 밴드의 하단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인 건 오케이, 알겠는데 근데 왜 이게 악재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속도가 겁났던. 빠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울기가 문제였던 거고 CPI도 보면 이 레벨은 그냥 거의 정상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때도 보면 2분기에 똑같이 저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최근 한 1, 2주 내에 뭐 부채 한도 협상도 뭐 문제도 되고 뭐 이런 저런 뭐 그러니까 채권의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것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기 피크아웃이니까 지난번 FMC에서도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 느낌은 살짝 풍겼던 와중에 이런 것까지 같이 튀어버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에선 투자자들한테는 단기로 투심을 누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이 속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조정될 거냐. 결국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러니까 미국 회계 연도에 따른 그 네. 예산안을 협상하는 건 정치 이슈인 거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어쨌든 기한은 내일이죠. 9월 30일까지가 회계 연도 그렇죠. 마감일인데 그 안에까지 안 되면 또 이제 연장해가지고 또 합의를 봐야 되고 보통 그런 게 과거의 모든 패턴상 한 1, 2주 걸렸거든요. 그러면 수급상 그런 정도의 이제 악재는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면 한 1, 2주 내에서 어느 정도 빨리 완화되느냐,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느냐, 이제 그 정도만 체크를 하면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체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게 시장을 좀 눌러주면 다시 또 악재는 또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 CPI와 물가 이슈는 우리가 올해 1분기 때 봤던 거, 2분기 때 했던 거를 한 번에 합쳐가지고 지금 한 1, 2주 동안 볼 거다 정도로 보시면 사실 큰 논리적으로는 바뀐 게 없을 거거든요. 오히려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진 상태고 경기 증감률은 고점을 찍고 빠진다 하지만 절대 모든 뭐 데이터들의 절대 기본 기준치 이상에서 상단에서 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시간 좀 지나면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속도가 너무 며칠 동안 가파랐다는 거. 엄청 빨리 올랐죠. 예, 그거가 이제 악재인 거죠. 예, 그거 아니고는 사실 좀 시간의 문제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이제 네.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면 네. 그 국채 금리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 네.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특히나 이제 부채 한도 네, 그게 네. 또 이제 시장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마무리되면은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겠네요. 네, 한 번에 해소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뭐 헝다 이슈, 뭐 그다음에 뭐 중국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 미국의 부채 한도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뭐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 각종 뭐 리스크 관련된 지표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나머지 그런 나머지 것들이 뭐 빅스라는 것도 막 급등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진 않죠. 되게 낮은 레벨에서 변동성을 적당히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악재들은 많으나 이 하나하나들은 다 각각의 개별 이슈,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한 이슈로 판단을 시장은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막 한번 움직일 때 좀 급하게 출렁출렁거리냐라고 하면 사실 미국은 사실 계속 많이 올랐었고요. 우리도 이제 오른 상태에서 이제 투심이 지쳐가니까 사실 뭐 이건 약간 투자적인 그런 거였지만 수익이 난 상태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챙기고 싶은 마음에 좀 금방금방 쉽게 잘 던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된 수급이 뭐 악재가 정말 단기에 빨리 올라오고 뭐 차익 실현해서 조금 관망해 보겠다라고 하는 수급이 한 번에 쏠리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져 보이긴 하지만 실제 리스크 지표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 판단을 하면 사실 뭐 저희가 오히려 이거가 시간이 뭐 한 1, 2주 걸릴지언정 좀 보다가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다시 매수 찬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좀 관망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예산이나 이런 거 다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그렇죠. 예, 정치는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정치라는 건 그 당사자 간의 협상이 결국은 되는 거고 결국은 사람 간의 대화의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 1, 2주 정도 뉴스를 보시면서 팔로우 하시는 게 하고 후행적으로 대응을 해도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환율은 안 오르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사실 그 정도 지수가 하락하면 네. 환율이 튀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환율은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표들이랑 네네. 똑같이 네. 환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 예전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네.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지지를 끌다가 네. 결과적으로 뭐 그 S&P, 네. 스탠다드 푸어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리는 바람에 네, 네. 그게 이제 원인이 되었다라고 네. 하면서 네. 이것도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러 가지 같이 얽혔죠. 뭐 저기 그 개별 기업 부도 네. 이슈들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당시로는 결국은 최근에 사모펀드 이슈도 문제가 됐던 것들이 상품이 만기의 매칭이라는 게 다 꼬여 있었기 때문에 네네. 발생했던 거고, 그 당시는 좀 정말 큰 것들이 같이 꼬여 있다 보니까 그냥 미국의 경제가 파탄나는 이슈로 이제 연결됐던 건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결국은 그 숫자라는 게 저희 눈에 보일 정도로, 뭐 예를 들어 헝다 같으면 헝다의 부채가 얼마인데 실제 중국에서의 그 상업은행한테 노출되는 게 얼마고 상업은행의 자산이 얼마니까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을 하더라도 이건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오늘도 보면 뭐 헝다가 자회사 매각해서 네, 현금을 맞아요. 네. 이렇게 창출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부도가 나더라도 컨트롤 가능한 순서대로 가면서 부도를 내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헝다만의 이슈로 저희가 그 컨트롤 되고, 실제 지금 주가나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가격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까지 확산되기로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 이슈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은 뭐 지수를 놓고 본다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특정 종목들이 수익률이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관건들인데, 그렇죠. 뭐 가진 종목들이 실적 성장이 계속 꾸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산업군이 정말 전망이 계속 밝은 쪽들이면, 그러면 사실 오히려 그 이슈 하나만으로, 지수가 갇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반대적인 리스크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공포를 가진다? 아직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만약에 시장이 정말 다 안 좋아서 완전 폭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다시 동참해서 던져야 되는 거지.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미리 예측해서 폭락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부도가 완전히 나버릴 거야,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보고 지수 3000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요 과정과 말씀드렸던 각종 변동성 지표, 리스크 지표들이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그 전제 하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매수 찬스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수채로 데이터가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견조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뭐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상황은 네. 아니라는 그런 베이스 네. 하에서 네. 네. 그런 판단을 좀 내리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것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막 계속 수출 데이터 좋고, 그다음에 그 수출을 이끌어가는 각종 산업들이 여러 개가 지금 존재하고, 네네. 그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출의 절대 금액의 레벨이 지속적으로 되는 기간도 같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을 이끄는 기업의 개수와 네. 레벨과 네. 그 지속하는 기간이 지금 길면 결국은 데이터는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잘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들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연준이 공급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 과거에도 연준이 자산 매입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안 해줬던 구간들이 2010년 이후에도 꽤 몇 년 다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주가는 다 됐었습니다. 오히려 시장 수익률도 괜찮게 나왔었고,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안 할 때 경기가 좋았었고, 왜냐면 좋으니까 안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 실제 시장 수익률보다 섹터 수익률이 높은 것들이 확실히 많았었고, 그 섹터들은 정말 실적 성장주들이었었는데, 결국은 산업이 되면 되는 산업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공급을 안 해준다,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긴축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지수는 갇혀 있더라도 되는 산업과 실적이 되는 산업은 다시 자연스럽게 실적은 나올 거고요. 네네. 그런 쪽들은 종목은 당연히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께서는 그 점을 가장 크게 딱 생각하시고 무게중심을 좀 잡고 계시면, 시장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지루하고 지수만 보면 정말 답답하죠. 저희같이 매니저들도 네네. 도대체 이게 너무 재미없는 그런 장이지만, 물론 저희도 수익률은 계속 좋은데 시장이 갇혀 있으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무거워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개인 투자하시면 그래도 시장 상관없는 수익률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막 시장 급락할 때 던지면은 이게 항상 되돌아보면은 최악의 선택이었더라고요. 보면. 그게 네. 되는 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18년, 19년도에 제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먹으면 파는 장이고 아, 예, 빠지면 보다가 그냥 사는데 자신 없으면 같이 지져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저도 어차피 저는 헤지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네네네. 롱숏을 철저하게 가져가야 되는 네.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19년 말부터는 이거는 열린 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도 보면 시장 안 좋을 때도 제가 시장 빠지면 사 들어가는 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근데 다 살 필요는 없죠. 저희는 네네. 좋은 것만 사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되는 산업들은 그래도 빠지면 사 들어가는 장 그게 저희가 최근 한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이 시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결론은 다들 말씀하시는 그 뻔한 그 종목. 그러니까 모두가 뭐 사야 돼? 뭐 네이버, 카카오 사? 아니면 뭐 저기 뭐 2차 전지의 대표주들을 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뻔하게 종목은 정해 있는데 그 주식들을 지금 팔았다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다 올라가 있고 다 신고가고 그 이유는 그게 되는 산업들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많기 때문에 그거의 결과물이 우리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안에 있는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BBIG라고 부르는 그런 그쵸. 신산업이니까 그런 쪽에서 내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으면 지금 장은 당연히 빠지면 사 들어가는 장입니다. 오늘 같이 폭락하는 장도 결국은 5호돼서 네. 모두가 다 아는 그 뻔한 대장주들이 다시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멀미 심했어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위에 높게 있고 좋은 장에서는 갑자기 발작 증세 같은 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냥 퉁퉁 터지는 날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었고 좋은 주식은 다들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누가 조금만 팔아도 예전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당연히 오를 때, 그다음에 오르는 종목들 다 항상 그 동반하고 가는 변동성인데, 네네. 뭐 지금 판단에 너무 공포로 지수 자체는 뭐 재미없을 수 있으나, 예, 그렇게 되는 산업들은 항상 방향성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뭐 비중 조절은 당연히 섞어 가야죠.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다 던져서 이게 공포에 휩쓸려 있다. 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 장은 사실 뭐 조금만 올라도 네. 팔아야 되는 그런 장이고 네, 네. 지금 장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큰 매크로 사이클 관점에서 예, 예. 이게 경기가 아니라 꺾이는 구간이고 네. 회복되는 구간이고 그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또 책에도 보시면은 그 시장 흐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가 뭔가 네. 시장 흐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네. 뭐 이러한 경제 지표라든지 네. 아니면 특정 뭐 봐야 되는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지표들은 사실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인터넷 서치만 좀 하시면 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레포트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는 한국은행 아니면 통계청 그다음에 아니면 뭐 그 해외 사이트들 뭐 패드나 뭐 이런 데 다 그냥 들어가시면 그냥 그 애널리스트들께서 자료로 만들어내는 그 로 데이터들이 다 올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유료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조업 관련 지표들 그다음에 소비 관련 지표들 제조. 예, 네. 예, 그런 것들이 항상 일정한 시기에 다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 데이터는 그 월이 있으면 뭐 1일부터 며칠까지 발표하고 네. 참고로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수출 데이터 발표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1일 아침 바로 그냥 빵. 어. 왜냐하면 데이터가 워낙 저희는 잘 집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발표하고 그래서 월로 놓고 보면 뭐 첫 주 정도는 제조업 지표 발표된다라고 네. 보시면 보시면 되고 한 셋째 주 언저리는 이제 소비 관련 지표들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그럼 제조와 소비를 우리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 이제 그 뭐 핵심 투자 지표들 뭐 이런 것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곁다리로 좀 보시면 이제 그 숫자를 무조건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고요. 사실 네. 모든 데이터는 좀 길게 보시면서 흐름을 좀 파악해 보시면 추세라든지 예, 그런 추세가 것들.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뭐 환도 다 마찬가지죠. 환율, 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시장이 뭐 돈이 들어올 장이냐 나갈 장이냐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보셔야 지금 내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시기인가 아니면 신흥국 가서 할 시기인가 뭐 아니면 저희 선진국에서 할 장인가 뭐 이런 것도 좀 큰 탑다운해서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려면 사실 달러의 강세 여부를 계속 좀 보셔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은 좀 한 20년 정도의 시기로 좀 놓고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제가 18년까지는 아까도 뭐 이렇게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19년부터는 좀 열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당시 항상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정책이었거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글로벌 위기 때 네네. 달러가 강세 중심으로 가고 그렇죠. 안전자산 선호선 때문에. 그다음에는 미국이 미국 중심의 정책을 쓸 때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였죠. 그때 트럼프는 정말 미국 자국 중심의 정책을 쓰면서 오히려 무역 분쟁을 쓰다 보니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같이 걱정시키다 보니 극한적으로 달러 강세의 구간을 만들어 버렸죠. 그 구간에서는 사실 달러 자산이 제일 우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만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때 19년 정도부터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19년 상반기 이후로 트럼프의 그 자국 중심의 정책이 이제 경제 성장률에 의한 저항에 의해서 좀 바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좀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무역 분쟁을 확산시키려고 하다가 무역 분쟁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가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1단계만 하고 끝나버렸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하반기 장이 이제 더 이상 확전은 없네 라고 되니까 달러가 약세로 바뀌어버리면서 이제 돈이 미국 중심으로 쏟아져 갔던 자금들이 비달러 자산으로 퍼지는 국면이 딱 그때 변곡점이 발생했었거든요. 그게 19년 한 8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장이 확 열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작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작년 구정 때를 전후로 이제 벌어졌는데 1, 2월 달에 중국이랑 한국의 지수 수익률이 엄청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는 외국인들이 갑자기 다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던 국면이었고 중국이 정말 수년 만에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변곡점이 그때 그런 이유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글로벌 GDP 비중만 봐도 제가 책에도 이제 그런 표들을 넣어놨었는데 한 20년치 글로벌 GDP 비중을 보다 보면 전 세계 GDP는 당연히 한 2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앞자리만 봐도 거의 더블 성장을 했었어요. 경제 규모 자체가. 근데 미국 GDP 비중은 20% 중후반에서 20% 초반까지 빠지는 와중에 중국의 비중은 5% 있던 게 18%까지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예, 우위권열로 눈에 띄게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무역 분쟁으로 나왔던 거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조업 설비를 갖고 있었던 중국은 빨리 셧다운 시켰다가 바로 회복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GDP 성장률이 더 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임기가 끝나버렸고 그러다 보니 중국 위로 더 가버렸던 이슈가 발생했던 게 2020년까지였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좀 긴 시기로 보면 시장의 변곡점을 좀 찾아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바뀌는 국면, 그럼 돈이 아시아로 들어올 국면, 중국이 오를 때 한국도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의미 있게 실른다 뭐 이런 패턴의 변곡점을 찾는 매매를 이제 그 좀 전에 하셨던 그 질문의 연장선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투자법으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그 지표들은 항상 그냥 이래저래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가끔 긴 시기별로 차트를 한번 쑥쑥 그려보시면 안 그리셔도 돼요. 사실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금융 그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달러만 쳐도 그러니까 장기 시계열의 차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고 이렇게 좀 바뀐다. 이게 왜 바뀔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사실 이유 없이 바뀔 때도 있긴 있어요. 수급에 의해서. 근데 큰 의미에서 바뀔 때는 좀 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단 달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유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보다 보시면 사실 매일 볼 필요는 없는 자료지만 그래도 뭐 한 1,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를 캐치를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8년도나 그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그런 정책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뭐 원래 하는 게 1조 달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사회복지 차원에서 3조 5천억 달러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그럼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의 강달러가 좀 약간 좀 약세로 돌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또 이 행정부가 들어왔지만 아직은 그래도 강세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은 약간 좀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피크아웃이라는 이유로 하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달러 인상이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니 당연히 그 역할을 좀 해줄 거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NBA나 메이저리그나 뭐 EPL을 보시면 신흥국은 이미 선진국은 그냥 코로나 이전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관중들 꽉꽉 차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신흥국들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대응을 너무 잘했다 해서 그 제조업 설비를 가진 두 나라가 굳건히 버티니까 네. 이 경제 전체적으로 다 버텨준다 이런 거였거든요. 글로벌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우리는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선진국은 백신 한 번으로 다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은 지금 제조업 설비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리만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기 때문에 부도 나서 없어진 기업이 없는 거거든요. 생산 설비는 온전히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가동을 시켰냐 안 시켰냐의 그 차이인 거고 한국은 공장을 끈 적이 없고 중국은 셧다운 시켰다가 바로 가동시켜 놓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작년에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달러 대비 상대적 통화의 그 강세로 더 좋아졌고 두 번째는 유럽이 또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65%는 유로화니까. 그쵸. 그런 와중에 위에 있다가 코로나 백신 그냥 마스크 안 쓰네 별 얘기 다 하면서 계속 힘들어하던 미국이 백신 다 맞고 한 번에 다 뒤집어 버리고 이제 고용되기 시작하고 코로나 이전 19년과 비교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 다 회복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도 다 부활하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직 아니니까 네. 그럼 상대적 달러 강세 역할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강세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인데 반대로 백신 이슈가 가장 컸고 경제 정상화 활동이 여기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슈가 벌어지면 결국은 백신이 확산될수록 이거는 메이크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균형 잡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강세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은 그래도 그 트럼프 때처럼 변곡점 발생하고 완전히 약세로 가는 그런 국면은 아닐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달러 인덱스도 적당히 좀 빠져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러 인덱스 기준 한 92일 요 언저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기사 보니까 11월에 무조건 위드 코로나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이전보다는 많이 회복되고 그렇게 네.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약간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우리가 또 그렇게 되면 달러 특히 유럽이 강해지는 게 더 좋죠. 유럽이 강해지면 상대 비중이 가장 큰 게 유로존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유로존이 서비스업도 이제 다시 미국을 캐치업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약간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 네.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고 좀 경제가 좀 돼야지 될 만한 그런 이슈고. 근데 사실 그렇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렇게 회복이 되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선진국은 순서가 우리랑 좀 다른 게 고용을 시키고 고용이 되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고 진작되면 또 이제 우리가 필요 재화를 또 활동을 하니까 결국은 지금 다시 살려놓은 이 수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제조업의 수요를 발생시켜 버릴 거거든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선순환을 가게 만들 거라서 지금은 약간의 병목 현상들로 인해서 수요 산 것보다 제조업이 못 쫓아가는 건 맞습니다. 약간 수요 쪽이 더 올라가 있긴 해요. 근데 이 병목 현상은 또 시간이 가면 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수요가 계속 강하면 제조업은 당연히 가동을 계속 높여줄 거니까 쫓아가면 이건 사실 이 갭을 메우는 이 과정이 백신 때문에 일시적으로 탕탕 틀어지는 과정들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백신이라는 게 쑥 퍼져서 경제 활동이라는 게 좀 정상화가 글로벌리 좀 수렴되면 그러면 같이 붙어서 이제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원자재든 환이든 모든 것 제조 가동률 이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씩 깨졌던 그 병목들이 다 여기저기 우후죽순 막 나오는 것들 때문에 약간 틀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요거는 좀 수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은행이나 이런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수출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시대 일등주를 찾을 때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경로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는데 겹쳐지면 교집합이 생기면 더 논리는 강화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출 데이터가 어느 A 섹터가 좋다 그랬는데 다른 지표도 보니까 또 A 섹터가 좋다고 그런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책에 써놓은 거는 그 섹터 비중을 보자였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거는 MSCI 기준 아니면 한국도 긱스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 주가로 보면 산업이 있고 그걸 우리가 섹터라 부르고 네. 섹터의 비중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2000년부터 이렇게 쭉 한 20년치를 해놨는데 매년 걸 사실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한 3년 단위, 5년 단위 뚝뚝뚝 끊어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2, 3년 전에 봤던 섹터 비중이 예를 들어 1%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부터 2% 돼 있다. 네. 한 3, 4년 만에 섹터 비중이 한 2% 된 거죠. 그러면 섹터가 1에서 2가 돼서 아니 뭐 1%인데 2%인데 이게 아니라 100% 커진 거죠. 그렇죠. 2배는 네, 2배 커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한 종목은 그 산업이 100% 커졌으니까 여기 있는 대표 종목들은 몇 배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정말 지속될 거냐, 더 갈 섹터냐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좀 전에 뭐 한 1%짜리였다. 근데 지금 한 3, 4% 돼 있다. 네. 그걸 예를 들어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그동안 수출 데이터에 안 잡히던 섹터가 하나 딱 잡혔는데 두 개가 사실 잡혔어요. 그게 2차 전지랑 바이오 섹터거든요. 네. 근데 19년부터 수출 데이터가 의미 있게 잡히니까 비중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수출 비중도 보니까 19년 한 1%대였는데 지금 한 벌써 3%대거든요.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체 비중에서 1% 차지하다가 실제 18년까지는 데이터 안 잡히니까 0이었죠. 네네. 0이 1이 됐는데 2년 만에 지금 3이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섹터 비중 그런 거와 이거랑 맞아 떨어지죠. 네. 근데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로 전기차로 다 바꾼다라고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선언하고 있는데 대륙별로 자동차의 시장 규모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미국이 예를 들어 한 1,800만 대 시장이다. 뭐 이런 식이고 뭐 중국도 뭐 한 2천만 대 시장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시장이 지금 존재하는 자동차 시장의 사이즈가 있고 지금 거기에서 차지하는 2차 전지의 비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비중. 네. 미국 대륙은 지금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유럽은 벌써 한 18% 정도까지 올라왔고 전기차의 비중이. 그다음에 중국은 한 14%. 그러니까 월별로 판매되는 자동차 비중 중에서 벌써 4%, 18%, 15%인데 벌써 이까지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가 올라온 속도를 말해준 거죠. 근데 아직도 80%가 남아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섹터는 몇 년 더 가겠네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없던 게 생겼고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여기는 개화기네 라고 되면 이 산업이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딱 교집합으로 성장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산업은 지금 되는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되는 성장 산업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책에서 써놓은 되는 산업에서 놀자라고 한 그 산업이 이렇게 탕탕 나오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일단 그 데이터를 통해서 네. 일단 뭐 수출 비중이라든지 네. 그게 이제 얼마나 확대가 되고 있는지 본 다음에 네. 이게 왜 확대가 될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네. 그걸 이제 네. 확인을 하고 네.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은 네. 그 섹터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주식이라는 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식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이라는 건 이 그로스를 먹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더 가파라질 거야. 그럼 제일 좋죠.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열광했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개화기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포물선을 보면서 개화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뭐 이렇게 하면서 산업 사이클을 배웠고 요때 들어가면 기울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의 주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빨리 찾는데 확신 있게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확신 있게 찾으면 여기에서 진입한 걸 저희가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탑다운에서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되는 산업인지를 한번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산업 내에서도 존재하는 밸류 체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의 공급망의 유통 체인인 거죠.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네. 이 속한 기업들은 다 정리가 순서가 다 있을 거고 이 중에서 정말 좋은 기업을 또 옥석 가리게 해가지고 이 되는 산업에서의 이 대장주를 의미 있게 사는 게 이제 시대 일등주를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방법적인 걸 좀 정리를 했던 거예요. 사실 뭐 그냥 대장주를 못 찾겠으면 ETF로 뭐 투자하는 건 모르겠네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ETF도 ETF도 사실 뭐 운용사에서 네. 나름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그렇죠. 비중 조절을 계속 끊임없이 하지만 네. 좋은 종목 비중을 좀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예,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퇴직연금은 개별 종목을 못 사니까 그렇죠. 네. 네네. 그럼 ETF 매매할 때
이런 방향성이 확실한 산업에 속한 ETF를 좀 의미 있게 담으시는 것도 방법론.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거 약간 좀 주도주 찾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들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네. 뭐 저희는 이제 펀드 매니저니까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진 주식이 제일 좋은 건 그냥 매일 올라주면 제일 좋죠. 베스트죠. 네, 그럼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렇게 가거든요, 주식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를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작년에 한 9월 달부터 한 몇 달 동안 네이버 카카오 꿈쩍을 안 했어요, 주식을. 네. 그러니까 다들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의 질문은 네이버 카카오 팔아야 돼? 이거 언제 올라? 그러면 이제 매니저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다들 기업 괜찮다. 근데 너무 올랐으니까 좀 쉬는 거다. 힘을 응축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사실 줄창 계속 들고 갈 수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걸 못 견디시는 분들 대부분 못 견뎌요. 그리고 네. 또 여유 돈이 많아서 뭔가, 네. 좀 전략적으로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짤 때 저렇죠. 이제 실적을 일단 전망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9월 말이니까 3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발표될 건데, 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이렇게 봤을 때, 네.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4분기 실적을 지금 봐야지, 이제부터는. 네. 봤을 때 3분기 대비 4분기, 그러니까 전분기로 좋아질 섹터. 일단 그러고 이제 여기서 교집합으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예, 전년 동기 대비 또 좋아지는 거. 그래서 그런 섹터들을 이렇게 쭉 저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숫자 노름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섹터별로 실적 추정치를, 전망치를 분기별 전년 대비로 이렇게 좀 분기별로 나래비를 세워놓고, 좋아지는 거, 나빠지는 거,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거, 이렇게 세 갈래로 좀 나눠보면, 이제 나빠지는 쪽은 이미 지금 좋았을 거니까 나빠질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쪽은 이제 차익 실현 좀 하고, 차익 실현 생기는 돈으로 이제 다시 나쁘다가 좋아질 쪽으로, 네. 좀 무게 중심을 옮기면, 그럼 이런 걸 소위 저희는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바벨 전략인데, 이 바벨 타는 거죠,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 리듬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전략을 좀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제조업이 되게 좋았어요. 뭐 화학도 좋았고, 그렇죠. 철강도 좋았고, 뭐 다 좋았는데, 뭐 그 실적 모멘텀들이 계속 줄창 좋을 수는 없으니까 좀 빠질 것 같은데, 하반기는 또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좀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어느 sek터로 가야지 봤을 때, 아, 이쪽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좀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표가 그 섹터 로테이션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 매니저들은 펀드 운용할 때 그걸 좀 많이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의 좀 선행적인 실적의 흐름을 타자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냥 내가 속한 섹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한 섹터가, 이게 속하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주변이 다른 투자가들이 같이 사줘야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건데, 그렇죠. 남들은 지금 이 섹터 이제 모멘텀 둔화된다라고 생각하고 팔고 있으면 혼자 또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중 조절할 때 이걸 좀 활용하시면 좀 유용할 거다 생각합니다. 아예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뭐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도주를 찾으면서 로테이션을 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걸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뭐 실적 체크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 섹터가 그렇게 움직이는 데서 그 종목 자체가 무조건 그렇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실적 업데이트를 항상 좀 잘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증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요즘에는 워낙 또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 많으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 실제 현직에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산업 전망하는 그런 코너에서, 네. 한번 잘 업데이트 해보시면 좀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또 그 뭐지? 사실 지금 불확실성이 커가지고, 네. 대부분의 주식들이 예전보다는 좀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을 약간 역발상 관점에서, 네. 투자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적 로테이션 전략 관점에서 약간 좀 그러면은 뭐 올해 4분기라든지, 네.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든지, 네. 좀 괜찮을 것 같은 섹터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는 건 저거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 네. 그냥 연중으로 계속 좋을 건 하나가 있습니다. 컨택트 주식들 거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행도 못 갔고, 네네. 비행기도 못 탔고, 네네. 호텔도 안 갔으니까 그냥 올스톱이죠.
우리도 못 나갔지만 네네. 외국인도 못 들어왔으니까 면세점 당연히 그렇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정책을 시작을 했고 그렇죠. 실제 이번 추석 연휴 때 저희 회사 매니저도 한 명 그리스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갔다 왔습니다. 대단하시죠. 이제 왜냐하면 자가격리 없거든요, 이제.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무조건 전년 대비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흑자 전환이라고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전 분기 대비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완점률이 높아졌고 리오프닝 정책이 확산되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여행 가는 숫자가 더 확 늘을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분기별로도 계속 좋아지겠죠. 그 방향성은 너무 명확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섹터는 그냥 뭐 한 1년 정도는 편하게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미국 쪽 가처분 소득 말씀드렸지만 네네. 소득이 이제 회복됐고 네. 19년 이전 대비 아직 회복 못한 것들을 찾다 보면 제조업은 다 가동률은 회복돼 있고요. 이제는 소득이 회복됐고 남은 건 이제 뭐 여행, 레저, 엔터 이런 섹터들이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그러면 이전으로 회복이 이전이 이만큼인데 네네. 요만큼밖에 회복 안 됐으면 네. 요만큼은 이제 남은 룸인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주가 퍼포먼스로 나올 거니까 이제 그런 섹터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투자할 때 좀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소재 산업재들은 네네. 당연히 그 가격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크리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이 정말 매매를 잘할 수 있다라고 네. 하시면 하시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저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을 네네. 이전 대비 이 정도밖에 회복 안 됐으니 남은 이 룸을 먹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좀 편한 투자 선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성장하는 산업들, 계속 가는 산업.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QOQ로도 계속 실적이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그냥 실적만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물론 이제 그런 주식들도 실적이 잠깐 쉬는 구간에선 시장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너무 주가가 올랐고 실적이 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껴지니까 좀 걱정하면서 중간중간 초정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잘 체크하시면 추세적인 방향은 또 위로 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투자하실 땐 제가 좀 전에 이 실적 갖고 하반기 내년까지 생각해 보시면 턴어라운드 하는 이쪽 sek터, 그 다음에 성장 산업 섹터 한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누시고 요거에 속한 기업들 한두 개 해가지고 뭐 한 세네 개 요 정도 이제 좀 투자해서 가시면 뭐 내년까지 지수 상관없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두 분기 정도는 뭐 증감률에 따라서 쉴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대안주 투자 전략?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약간 뭐 대안주를 뭐 투자할 만한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요? 그게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오늘 같은 날, 네. 어제 오늘 같은 날, 뭐 시장이 금리 인상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되게 좀 매파적으로 좀 돌아섰다. 뭐 맨날 그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이랑 상관없이 좀 늦게 할 거야라고 했던 파월 의장이 네.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뉘앙스를 풍기자마자 기술주가 다 폭락이 나왔던 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장은 딱 지금 금리에 반응한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시장 할인율이 높아지니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밸류에이션 높은 기술 성장주들은 주가가 폭락이 나왔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니까 은행주 같은 것들, 네.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은 또 호재인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장주가 이건데 이런 이슈로 조정 나오면 반대급부로 이쪽 부분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대안은 여기인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여기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나서 이제 좀 두려우시면 적당히 그래도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을 들고 뭐 다시 여기에 재진입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는 계속 투자를 돌려가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요 이슈 때문에 여기는 C지만 이 이슈 때문에 좋은 요쪽이 있으니까 요쪽은 투자해서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대안주 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네. 이건 사실 펀드 매니저들, 저희가 이제 포트 운영할 때 네네. 보통 그 포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는데, 개인 투자가분들도 뭐 사실 하나 종목 사놓고 뭐 한 10년, 20년 매매 안 하시는 그런 게 아니면 이제 심심하시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하셔도 된다. 예. 근데 뭐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은 네. 이게 사실 한 사이드로 치우쳐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위험하다는 게 오늘 같은
뭐 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아예 그냥 저점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포트가 한순간에 뭐 한 3~4% 그냥 확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약간 또 반대되는 성격의 뭐 진 같은 경우에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은 또 오늘도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살짝. 그래서 약간 좀 포트의 안정성 맞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좀 그 대안주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저희가 헤어컷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주식을 100%를 샀어요. 100%를 샀는데 10%가 올라서 비중이 110%가 됐어요. 그러면 그 10%는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파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투자 비중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먹은 것만큼은 계속 팔고 있으니 내 증권 계좌의 예수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D+2의 예수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이건 언제든지 내가 돈을 실제 쓸 수 있는 현금이니까 이거는 계속 이게 쌓이고 있다는 그 안도감 그리고 투자할 종목이 보이면 새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몰빵 포트가 되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해서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걸 좀 더 곁다리로 사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오를 때 잘 파는 것도 사실 기술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일 크게 실수하시는 게 좋으니까 계속 들고 가시거나 오를 때 더 사시는 게 그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적정 비중을 잘 사놨으면 오를 때 적정하게 좀 본인마다 이제 목표하는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좀 그런 현금들을 조금씩이라도 팔아놓으면 나중에 정말 꺾였다라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보면 실제 주수는 얼마 안 남아 있을 거거든요. 올랐을 때마다 계속 팔았으니까 비중은 유지되더라도 그럴 때는 또 가볍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를 때 조금 파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제 쌓인 돈으로 정말 사고 싶은 돈을 계속 매집해 가는 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포트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안정미가 있는 증권 계좌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저희가 뭐 주식은 평생 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는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 2년 연속 이제 뭐 베스트 펀드 매니저 뭐 이렇게 받으셨고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투자 루틴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워낙 현업에 계시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전체 일과가 그런 주식과 관련된 일과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투자의 루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루틴이 아침에 원래 이제 운용사들은 증권사 그러니까 여의도의 생활이 보통 한 7시부터 보통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여의도역에 아침 7시 내려보시면 정말 엄청난 줄들이 그냥 있습니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다 6시 한 언저리 출근하고 운용사는 한 7시 언저리 출근하니까 다 출근해서 각자만의 루틴으로 뭘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발생했던 일들.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새벽 5시 집에서 보고 나오지만 근데 밤중에 내가 자는 사이에 글로벌하게 발생했던 큰 이슈들. 근데 그걸 사실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미국에서의 가장 큰 통화 정책, 그다음에 달러의 방향, 그다음에 유가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의 방향.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고 특정 이슈로 뭐가 좀 크게 움직였다라 하면 그걸 좀 빨리 체크를 하시고요. 그거가 이제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 업종 대표주들의 움직임도 한 번씩 보시고 그런 당연히 이제 글로벌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매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저는 지수 체크는 항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국인 개인 기관의 수급도 매일 체크하고 원자재 가격도 그 원자재 뭐 반도체 가격 그다음에 환율 가격 뭐 BDI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각종 쭉 해서 매일 아침에 다 체크하거든요. 그거를 정말 매일 아침에 맨날 뭐 제가 쓰는 엑셀표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다 보면 숫자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툭 쳤는데 대답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머릿속에 그 숫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익히는 거를 매일매일 좀 하시면 뭐 야, 오늘 유가가 강세인데? 그러면은 그냥 유가가 강세인데 이제 하루 이틀밖에 강세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이슈로 유가가 강세다. 그러면 정유주 좀 사볼까?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고 장이 끝나면 항상 저는 이제 코스피 200개 종목이랑 코스닥은 100개 해서 총 300개 종목을 차트랑 수급을 다 이렇게 한번 다 돌려봅니다. 그러면 주가의 흐름도 이제 계속 기억에 남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 루틴은 이거예요. 아침에 이런 거 체크하고 장 끝나면 그걸 보고 그거 이제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중에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원자재나 각종 그 데이터들을 보고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단순하게 주가의 차트만 놓고 차트가 반등 나오니까 관심이 가서 왜 반등 나오지? 라고 공부해 보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실 거고 오히려 가다가 꺾일 때도 왜 빠지지? 이제 다 왔나? 아니면 무슨 이슈가 생겼나? 또 생각해 보시면 아 팔 때구나 하고 또 팔아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루틴들을 하나하나 좀 파생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는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뭐 한두 개라도 본인 걸 만드셔가지고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사실 아침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수 체크, 네. 원자재 가격 체크는 사실 네. 아무리 많이 걸러봤자 한 20-30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요즘 네. 워낙 정보가 많이 정리돼 네,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출근할 때 그 정도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본부장님은 200종목 그렇게 수급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꼭 코스피 200종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나의 관심주 있잖아요. 네, 다 HTS에 막 등록해 놓잖아요. 예. 그거 약간 뭐 체크를 네. 하신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사실 이렇게 부담 없이 네. 개인 투자도 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 제 HTS 화면 하나 캡처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게 있는데 사실 네. 별건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HTS 요새 기능이 워낙 좋아서 뭐 다들 조금 다르지만 그냥 화면을 뭐 특정 산업별로 이렇게 네. 다 정리를 해놓고 네. 그 산업의 밸류 체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밸류 체인본도 이렇게 해놓고 밸류 체인대로 해놓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투자의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나래비를 계속 세워놓고 있으시면 나중에 모니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산업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빠지고 계속 이렇게 보면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은 성장주들이 되는구나, 지금은 대형주들이 되는 장이구나, 지금은 뭐 또 가치주가 되는 장이다, 아니면 다 안 되는 장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모니터만 봐도 산업의 움직임이 시세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놓고만 보셔도 굳이 그걸 다 투자 안 하셔도 내가 투자하지 않는 섹터가 안 되는 것도 나한테 투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읽으시려면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런 거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사실 제가 꼭 이게 답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계속 튜닝을 해보시면 오히려 그것도 또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공부하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네. 이한영 본부장님 모셔서 이제 주식이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봤는데 제가 인상 깊게 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볼 때 긴 관점에서 시계열 추세적으로 딱 보다 보면은 하나의 그런 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된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좀 공감이 가고 그렇다고 이걸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못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부지런하게 계속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큰 흐름 관점에서 또 성장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또 지는 산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체적인 그런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팁 같은 경우에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DS 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